자, 그 다음 페이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번에는 경제적 안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뭐 당연한 말 같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경제 규모를 확대하여 국가의 부를 늘릴 필요가 있다. 자, 이는 국가의 부가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이나 질 높은 의료 및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국가가 어느 정도 이제 부가 있어야지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국가의 부가 계속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그러면은 국민들이 행복해지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그러나 국민소득,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이 높다고 해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경제 성장 덕분에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복지 정책이 미흡하면 빈부격차나 지역격차가 커지고 소외계층이 상대적 박탈감 및 빈곤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는 부의 크기는 조그맣고 어떤 나라는 부의 크기가 더 커. 근데 이 나라에서는 이걸 A라고 하자. 그럼 A 나라에서는 이제 비교적 그 부의 균등한 분배가 되는데 이게 B 나라라고 하자. B 나라는 어떤 사람은 엄청 부자고 나머지 사람은 쪼매 이렇게 빈부 차이가 커. 자, 이럴 때 어느 나라가 더 나을까? 라고 했을 때 공자는 A 나라가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가 더 커진 나라가 좋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그 나라가 복지 정책이 미흡하고 빈부격차나 지역격차가 커진다면 글쎄 국민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따라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면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무조건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된다 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자, 이게 이제 1번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설명이 있네. 한번 보자. 보충 설명이 있네요. 자, 여기 자료 1. 이스털린의 역설과 그에 대한 반론. 부유한 국가일수록 더 행복할까? 예, 질문 요겁니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더 행복할까? 자, 이 사람이 이스털린이에요. 이렇게 웃고 있네. 소득이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맞지만, 그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소득이라는 게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맞지만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이스털린은 이제 그 국가 총생산, GNP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총생산의 이 이제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제 이름을 따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가 증대하더라도 국민의 행복 수준이 이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GNP가 있어. 여기서는 행복이 있어. 처음에는 이제 GNP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쭉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 가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스털린의 주장 같습니다. 자, 이에 비해 이제 이것을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티븐슨과 울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자.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볼게요. 소득이 늘어나면 선택할 기회가 많아져서 더욱 자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하므로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고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의 행복 수준은 더 높아집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얘네들은, 그러니까 스티븐슨과 울퍼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스털린은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꺾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간다 이거지. GNP가 올라갈수록 행복도 올라간다. 요 차이네요, 그죠? 이게 이제 울퍼스고, 얘들 이스털린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네요. 우리나라는 어디쯤일까? 자,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이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가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이념이다. 그렇죠? 국민주권,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민주주의. 자, 이에 따라서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만약 한 사회 내에서 시민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활발하지 않다면 시민이 자신의 요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기 어려워 권리를 제한받을 뿐 아니라 권력 남용이나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자, 따라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려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려면, 최대한 보장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려면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민주주의가 되면은 이제 시민들의 어떤 권리가 더 커지고 시민들의 어떤 자유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옆에 나와 있는 예시를 잠깐 볼까? 뭐를 설명하고 있지? 독재가 국민에 남긴 것. 그쵸. 21년째 독재를 한 대통령이 쫓겨난 것. 진짜 굉장히 호화찬란한 생활을 했고 뭐 하는 것이죠. 그쵸. 독재가 이제 국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예는 엄청 많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나 보자. 여기가 필리핀이죠.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라고 엄청 독재를 했던 나쁜 대통령이 있었어요. A국에서는 21년간 독재를 한 필리핀 대통령이 시민혁명으로 대통령궁에서 쫓겨나 외국 망명길에 올랐다. 그 후 대통령궁에서는 대통령의 부인이 미처 가지고 못한 각종 사치품이 발견되었다. 수많은 보석, 수천 켤레 고가의 구두,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모표를 비롯한 갖가지 이상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필리핀이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지고 경제 수준도 높은 국가였다. 우리나라보다 나았었다고 그러죠, 이때. 그러나 독재 정권 하에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경제도 점점 어려워졌다. 당시 대통령은 재임 동안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과 언론인들을 투옥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100억 달러를 부정하게 모은 것으로 추정된다. A국은 해당 대통령 집권 시 발생한 채무 280억 달러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했으며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5년 기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월 평균 수입이 23만 달러인 극빈층이 전체 인구의 35%가량을 차지하며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높은 범죄율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독재가 국민에 남긴 것, 그래서 민주주의,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는 보니까요, 덴마크로부터 배우는 행복의 조건. 덴마크 그러면은 뭐 되게 행복한 나라로 유명하죠. UN 행복지수 2위, 1위는 핀란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매년 다르지만 뭐 거의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이런 나라는 어떻길래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느냐, 국민들이. 자, 북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여 행복지수가 높다. 자유롭다.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전 1년간 인생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정한다. 이들은 시험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진로를 탐색하여 선택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중학교 때 그 자유학기제인가 맞지? 네,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때도 있었죠. 네. 아직까지 우리는 뭐 좀 정착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이런 것 같아. 사실 지금이 딱 좋은데, 그지? 이런 거. 아무튼 뭐 덴마크에는 그렇다고 하네요. 우리는 우리는 왜 고등학교 진학 전에 이제 이런 게 없을까?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 입시, 그지? 그것 때문에 안 되나 봐요. 진짜 우리나라는 입시 제도만 바뀌고 대학 서열 그런 것만 없어져도 되게 행복해질 것 같긴 한데. 자, 안정. 사회가 나를 보호해준다.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병원 진료비가 평생 무료.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평생 무료는 아니지만은 뭐 거의 그래도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도요. 근데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비도 대학까지 무료다. 이건 아니죠. 이제 그 고등학생들 학비가 이제 무료가 되고 있는데 아직 다는 아니고. 그다음에 실직해도 정부가 2년간 예전 월급 수준을 보조해준다. 요거는 이제 그 실업보험, 그죠? 뭐 그런 것들. 우리도 조금 흉내는 내고 있어요. 신뢰, 세금이 아깝지 않다. 정부와 시민 사이에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고세율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일단 복지를 하려면 세금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덴마크의 고소득자들은 청렴한 정부 운영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월급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청렴한 정부 운영이 전제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이 어떤 그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이 다시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세금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평등, 남이 부럽지 않다. 어떤 직업을 택하든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기에 자기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한다. 또한 직종 간 임금 격차도 크지 않다.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직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죠. 우리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뭐 어떤 특정 대학, 특정 과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뭐 입시 경쟁도 치열해지지 않고, 그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큰 거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직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것. 이게 덴마크로부터 배우는 행복 조건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또 뭐가 있지? 자,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개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그 지식 채널 하나가 있어요. 예,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